안녕하세요. 김유미 노무사입니다. 여러분들의 마지막 정리를 돕고 특히 시험 첫째 날, 시험 마치고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주요 개념과 학자들을 빠르게 정리할 수 있도록 파이널 특강을 준비했습니다. 수시로 들으셔도 좋고 잠들기 전이나 아침에 일어나서 식사하면서 또는 이동하는 시간에 가볍게 반복해서 들어보시면 좋겠습니다. 마지막 순간까지 너무 부담 갖지 마시고 눈으로 공부하기 어려운 순간에도 귀로 들으면서 주요 개념과 학자들을 자연스럽게 반복한다는 생각으로 활용하시면 됩니다. 끝까지 화이팅입니다. 여러분들의 합격을 진심으로 응원하겠습니다. 바로 시작합니다. 효율성과 효과성의 차이점은? 효율성은 자원 활용의 경제성, 투입에 대한 산출 비율로 측정, 일을 올바로 하는 것, do things right. 이윤 극대화, 같은 업무를 빠르게 수행하거나 덜 낭비적으로 수행하는 것. 단기적 측정, 한정된 기간 내의 생산성 향상에 초점, 현재 요구의 한정, 문제를 해결하는 것과 자료를 수집하는 것. 효과성은 궁극적인 목표 달성 정도, 바람직한 산출에 대응한 실제 산출로 측정, 올바른 일을 수행하는 것, do the right things. 이윤 최적화, 결과를 향상시킬 수 있는 보다 좋은 방법을 찾는 것. 장기적 목표 달성에 초점, 지속 가능한 성장에 초점, 장기적 전략을 고려. 기회를 활용하는 것과 자료를 해석하는 것. 조직 효과성에 대한 전통적 측정 방법으로 목표 달성 접근법, 자원 기준 접근법, 내부 프로세스 접근법이 있습니다. 목표 달성 접근법은 산출물에 초점을 맞춘 것으로 목표에 대해 파악하고 그 목표를 달성한 정도를 평가하여 유효성을 판단하는 것입니다. 자원 기준 접근법은 투입 측면에 초점을 맞추어 조직을 평가하는 방법으로 조직 효과성을 희소하고 가치 있는 자원을 획득하여 성공적으로 결합하고 관리할 수 있는 능력이라고 보아 그 유효성을 판단하는 것입니다. 내부 프로세스 접근법은 투입, 변화, 산출 중에서 변환 단계의 유효성에 초점을 맞추는 접근법입니다. 조직 효과성에 대한 현대적 측정 방법으로 이해관계자 접근법, 균형 성과표 접근법, 경쟁가치 접근법이 있습니다. 이해관계자 접근법은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이 조직으로부터 무엇을 원하는지 생각하고 이에 부응하기 위해 조직 활동이 통합적으로 이루어질 때 효과성을 달성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균형 성과표 접근법, 즉 BSC는 조직의 전략으로부터 도출되어 신중하게 선택된 평가 지표들의 합으로 정의될 수 있습니다. 경쟁가치 접근법은 캠벨이 제시한 39개의 조직 효과성 측정 기준들 중에서 상호 공통적인 것들을 3가지 차원으로 범주화하면서 개발되었습니다. 가치들은 상황에 따라 서로 더 중요하다고 경쟁하면서 중요성의 가중치가 다르게 매겨지는데 이로 인해 경쟁가치라고 하는 용어가 사용된 것입니다. 조직의 효과성을 평가하는 데에는 조직의 다양한 관점에 다양한 가치들이 함께 고려되어야 하며 어느 하나만을 가지고 조직을 평가해서는 안 된다고 퀸과 로어바우가 주장합니다. 다양성이란 일반적으로 구성원들의 이질성, 헤테로제니티를 의미하며 최근에는 범주가 확장되어 DEIB, 즉 Diversity, Equity, Inclusion, Belonging으로 통칭하게 됩니다. 다양성의 수준으로는 표면적 다양성과 내면적 다양성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능력이란 어떤 일을 할 수 있는 최대한의 한계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성과는 능력과 태도의 함수라고 할 수 있는데 일반적인 능력의 구분은 3가지로 나뉠 수 있습니다. 지적 능력, 육체적 능력, 감성적 능력이 그것입니다. 역량이란 높은 성과를 내는 탁월한 고성과자로부터 일관되게 관찰되는 심리적 행동적 특성으로서 조직에서 성과를 지속적으로 올릴 수 있는 행동 특성 또는 재현성 있는 성과 행동 능력을 말합니다. 역량의 구성 요소로는 스지자특동, 스킬, 지식, 자아개념, 특질, 동기가 있습니다. 역량의 특성으로는 행측계, 행동성, 측정 가능성, 개발 가능성이 있습니다. 역량의 유형으로는 공기직, 공통 역량, 기능 역량, 직무 역량이 있습니다. 창의성이란 길포드가 주장한 개념에 따르면 지식이나 정보를 독특한 방식으로 조합하여 참신하고 유용한 아이디어를 산출해내는 능력을 말합니다. 창의성의 구성 요소로는 아메발 교수가 전문성, 창의적 사고기술, 과업 동기를 제시하였습니다. 창의적 사고의 4단계는 왈라스가 첫 번째 준비 단계,
두 번째 부하 단계, 세 번째 발현 단계, 네 번째 검증 단계를 제시하였습니다. 지각이란 개인이 속해 있는 환경으로부터 오는 자극을 선택, 조직화, 해석하는 총체적인 심리적 과정을 말합니다. 지각의 메커니즘이란 선조회 세 가지를 의미합니다. 인상은 어떤 사람에 대한 지각의 결과로 나타나는 느낌이며 인상 형성 이론은 다른 사람에 대한 인상을 형성할 때 어떤 원리에 따르는가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관련 실험으로는 솔로몬 애쉬의 형용사 목록 실험이 있습니다. 인상 형성 과정에 나타나는 원리는 초현 일중합, 초두효과, 현저성 효과, 일관성 원리, 중심, 주변 특질, 합산, 평균 원리가 있습니다. 사회 정체성 이론은 헨리 타이펠과 존 터너가 주장한 사회 심리학 이론으로 개인이 자신의 집단 소속감을 통해 자아 개념의 일부를 형성하고 이를 바탕으로 타 집단과 관계를 맺으며 행동하는 방식을 설명합니다. 여기서 나오는 세 가지 주요 개념이 있습니다. 범동비, 사회적 범주와 사회적 동일시, 사회적 비교입니다. 사회적 범주화는 자신과 타인을 특정 집단 범주에 귀속시켜 인지적으로 단순화하는 과정을 말합니다. 사회적 동일시는 개인이 특정 집단과 심리적으로 자신을 동일시하여 그 집단의 목표, 규범, 운명을 자기 정체성의 일부로 받아들이는 과정입니다. 사회적 비교는 사람들은 자신의 의견과 능력을 규정하기 위해 타인과 비교하려는 동기를 갖는다는 것입니다. 귀인이란 자신이나 다른 사람이 행한 행동의 원인을 추론하는 것을 말합니다. 귀인 이론이란 타인의 행동을 관찰할 때 그 행동의 원인이 외재적인지 아니면 내재적인지를 추론하는 과정에 대한 이론입니다. 켈리의 공변 원리에 따르면 사람들은 많은 상이한 조건들에 대하여 어떤 특정의 효과와 어떤 특정의 원인 사이에 연결을 찾는 경향이 있다고 얘기합니다. 사람들은 내적 요소로 귀인하느냐 아니면 외적 요소로 귀인하느냐를 결정할 때 주로 다음의 세 가지 기준을 활용합니다. 합특 1. 합의성, 여러 사람들이 같은 행동을 보이는지. 특이성, 여러 상황들에서 다른 행동을 보이는지. 일관성, 오랜 시간 동안 같은 행동을 보이는지. 와이너는 사람들이 자신의 성공과 실패의 원인을 알고자 하는 특성이 있다고 가정하면서 대부분의 사람들이 자신의 실패나 성공의 원인으로 여기는 귀인 요소를 능력, 노력, 과업, 난이도, 운으로 설정하고 이와 같은 귀인 요소들의 특성을 원, 안, 통 세 가지 차원으로 설명하였습니다. 원인의 소재, 어떤 일의 성공이나 실패에 대한 책임을 내적 요인에 두어야 하는지 외적 요인에 두어야 하는지에 대한 것을 말합니다. 안정성, 어떤 일의 원인이 시간의 경과나 특정한 과제에 따라 변화하는가의 여부에 따라 안정적인 것과 변동적인 것으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통제 가능성, 그 원인이 자신의 의지에 의해 통제되어질 수 있느냐의 여부에 따라 통제 가능과 통제 불가능으로 분류합니다. 자기 효능감이란 개인이 특정 상황에서 특정 과업을 잘 수행할 수 있을 것이라는 믿음의 정도를 말합니다. 반두라가 주장했습니다. 자기 효능감은 특정 상황과 결부되는 경향이 있다는 점에서 자기 존중감과 차이점이 있습니다. 자기 효능감의 세 가지 차원으로는 과업 수준, 확신의 강도, 일반화의 정도입니다. 자기 효능감의 원천으로는 과대 구계 네 가지가 있습니다. 과거의 성과, 대리 경험 또는 타인에 대한 관찰, 구두 설득, 개인의 생리적인 상태로 각성이 있습니다. 성격이란 고든 올포트에 따르면 한 개인의 독특한 환경 적응 방식으로서 개인 내부에 존재하는 동태적인 심신 시스템이라 주장하였습니다. 성격의 어원은 페르조나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MBTI는 칼 융의 심리 유형론을 근거로 하여 캐서린 쿡 브릭스와 이자벨 브릭스 마이어스가 일상생활에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고안한 것으로 특정 상황에서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어떻게 느끼고 행동하는가에 대한 100여 가지 항목으로 이루어진 자기보고식 성격 유형 지표입니다. MBTI의 분류는 4가지로 나눠볼 수 있습니다. 에너지 방향이 외향형이냐 아니면 내향형이냐, 인식 기능이 감각형이냐 아니면 직관형이냐, 판단 기능이 사고형이냐 아니면 감정형이냐, 이행 양식이 판단형이냐 아니면 인식형이냐. 그래서 이것을 잊지 않도록 ESTJ, INFP라고 나누죠. 그래서 2의 4승 16가지 유형이 도출됩니다.
다크 트라이에드, 바람직하지 못한 3대 성격이 있습니다. 마, 나, 싸가 여기에 해당이 되죠. 마키아벨리즘은 자신의 목적 달성을 위해서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비도덕적 방법도 불사하면서 다른 사람을 이용하거나 조작하려는 성향과 관련된 성격 특성을 말합니다. 나르시시즘은 그리스 신화에서 자기 외모를 너무 뽐내며 자부심을 가지다가 물에 비친 자신의 외모와 사랑에 빠지게 된 님프인 나르시서스의 스토리에 기초하여 만들어진 성격 유형으로 자기애, 자아도취 또는 자기도취 성향이라고 불립니다. 사이코패시는 타인에 대한 배려심이 없고 남들에게 해악을 끼치면서도 죄책감이나 양심의 가책이 결여된 상태를 의미합니다. 가치관이란 어떤 특정한 행동 방식이나 존재 양식이 그 반대의 행동 방식이나 존재 양식보다 개인적으로나 혹은 사회적으로 더 바람직하다는 기본적인 신념을 말합니다. 즉, 옳고 그름에 대한 판단 기준을 뜻합니다. 밀튼 로키츠는 가치관을 두 개의 범주, 즉 궁극적 가치관과 수단적 가치관으로 분류하고 18개의 가치 항목으로 구성된 로키치 가치조사 RVS를 개발했습니다. 궁극적 가치관은 삶의 바람직한, 결과적 혹은 궁극적인 상태와 관련된 가치 요소들을 의미하고 수단적 가치관은 최종적 가치관, 즉 삶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개인이 선호하는 행동 방식이나 수단을 의미합니다. 네덜란드의 사회심리학자인 홉스테드는 1980년대 여러 나라들 간의 상이한 국가 문화적 차이를 분석하는 접근법을 개발하고 세계 40여 개 국가에서 근무하는 다국적 기업인 IBM의 종업원 11만 6천 명을 대상으로 작업 관련 가치에 대하여 비교 조사하였습니다. 그는 문화를 어떤 한 집단의 구성원들을 다른 집단의 구성원들과 다르게 만드는 인간 사고의 집단적 프로그래밍으로 정의하면서 관리자와 종업원은 국가 문화의 5가지 차원에서 차이가 있음을 밝혔습니다. 5가지 문화 차원으로는 권력의 거리, 개인주의 집단주의, 남성 여성성, 불확실성 회피성, 장단기 지향성이 있습니다. 홉스테드 연구 이후 많은 변화가 일어났는데 1993년 시작된 글로브 연구팀은 62개국의 825개의 조직으로부터 수집된 자료를 사용해서 홉스테드의 5가지 차원을 확대 보완한 성차별, 집단 내 집합주의, 성과 지향성 등이 포함된 국가 문화의 차이를 나타내주는 9가지 차원을 확인하였습니다. 글로브 모형의 문화 차원은 다음과 같습니다. 권력의 거리, 불확실성 회피, 인간 지향성, 미래 지향성, 성과 지향성, 집단주의 1, 집단주의 2, 성평등주의, 자기 주도성과 단호함이 있습니다. 태도란 어떤 사람이나 사물, 사건에 대해서 긍정적이거나 부정적인 방식으로 반응하려는 개인의 선유 경향을 의미합니다. 호불호의 반응 자세를 의미합니다. 다니엘 카츠가 주장한 태도의 기능은 4가지가 있습니다. 적응적 기능, 자아 방어적 기능, 가치 표현적 기능, 탐구적 기능이 여기에 해당이 됩니다. 장이란 개체와 그 주변을 모두 포함하여 일컫는 말입니다. 커트 르윈에 의하면 인간의 심리 상태인 태도는 겉으로는 고정적, 안정적으로 보이더라도 실제로는 고정적이거나 안정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서로 상충하는 힘의 작용으로 동적인 세계에서 균형 상태를 유지하고 있을 뿐이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 균형 상태의 변화를 주려면 균형 상태를 이루고 있는 힘에 어느 정도 변화를 가하면 됩니다. 장 이론의 유래 아시죠? 그리고 태도 변화의 과정은 해변제, 해빙, 변화, 제동결로 나눌 수 있고 여기에서 변화는 켈만에 따라 수능, 동일화, 내면화로 나눠볼 수 있습니다. 직무 만족이란 조직 구성원 개인의 직무에 대한 태도, 긍정적인 감정 상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직무 만족의 영향 요인으로는 조직 전체 요인, 작업 환경 요인, 직무 내용 요인, 개인적 요인으로 나눠볼 수 있습니다. 직무 불만족에 대한 반응 행동으로는 EVLN 모형이 있는데 건설적인지 파괴적인지, 적극적인지 소극적인지의 차원으로 분류하여 4가지 유형으로 나눠볼 수 있습니다. 이탈, 발언, 충성, 태만이 그것입니다. 조직 몰입이란 개인이 자신을 자기가 속한 조직과 동일시하여 조직에 헌신하려는 정도를 의미하는데 보다 구체적으로는 특정 조직의 구성원으로 남아있으려는 강한 욕망,
조직을 위하여 기꺼이 높은 수준의 노력을 기울이려는 의사. 조직의 목표와 가치에 대한 명확한 신념과 이해 수용으로 정의됩니다. 마오데이가 주장했죠. 조직 몰입에 대한 세 가지 구성 요소는 메이어와 알렌이 제시한 바에 따르면 정지유, 즉 정서적 몰입, 지속적 몰입, 규범적 몰입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정서적 몰입은 욕망과 정서적 애착에 기반한 것이고, 지속적 몰입은 필요에 기반한 것, 규범적 몰입은 책임에 기반한 것입니다. 정서는 사람들이 경험하는 광범위한 느낌을 포괄하는 용어입니다. 감정이란 어떤 사람이나 사물에 대해 갖는 강한 느낌을 말합니다. 기분은 상황적인 자극이 부족하고 감정보다는 덜 강한 느낌을 말합니다. 이 세 가지는 혼용되어 사용되지만 엄밀한 의미의 차이도 있긴 합니다. 긍정 심리 자본이란 개인의 복합적인 긍정적 심리 상태를 의미합니다. 루탄스가 주장했죠. 긍정적 심리 상태는 기질적이라기보다는 관리가 가능한, 개발 개선이 가능한 상태적인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위 차원으로는 희망, 자기 효능감, 회복 탄력성, 낙관주의 네 가지가 있습니다. 히어로 모델이라고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감성지능이란 감정적 단서나 정보를 파악하고 관리하는 능력을 말합니다. 즉, 다른 사람의 정서와 감정을 잘 알아채고 이해하고 조절할 수 있는 능력을 말합니다. 감성지능은 피터 살로베이와 존 메이어가 처음 제시했습니다. 이 모형의 기초에서 다니엘 골만은 이모셔널 인텔리전스라고 하는 저서를 통해 감성지능을 4개의 영역으로 분류하였고, 감성지능이 지적 지능보다 경력을 형성함에 있어 훨씬 중요하다고 하였습니다. 감성지능의 영역은 자기인식, 자기관리, 사회적 인식, 관계관리 능력이 있습니다. 이어서 감성지능의 5가지 요소가 추가되었는데 자기 동기부여 능력이 그것입니다. 감정노동은 호흐실드의 더 매니지드 하트라고 하는 저서를 통해 보편적 개념으로 자리 잡았습니다. 직무상 대인 간의 상호작용이 이루어지는 동안 종업원이 조직 차원에서 바라는 감정을 표현하는 상황을 감정노동이라고 합니다. 감정부조화라고 하는 개념이 있습니다. 이것은 전시적, 실제적 감정이 일치하지 않을 경우를 의미하는 것으로, 감정 표현의 3가지 분류, 즉 감정노동의 3가지 유형으로 가식적 행동, 내면화 행동, 진실된 행동이 있습니다. 스트레스란 환경 변화에 대한 반작용으로 발생하는 개인의 생리적 변화 및 심리적 변화를 가리킵니다. 생물학적으로 스트레스라는 개념을 맨 처음 정리한 한스 셀리에는 개체가 그 자신을 새로운 상태에 적응시키려는 일반화된 노력을 일반적 적응 증후군이라고 명명하였습니다. 이것을 전신 대처 단계 모형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3단계 진행 모형은 경, 저, 탈로 나눌 수 있는데 경고 단계, 저항 단계, 탈진, 고갈 단계가 여기에 해당이 됩니다. 직무 요구 자원 모형에서 직무 요구란 직무 담당자로 하여금 직무 수행이나 완수를 위해 지속적인 육체적, 정신적 노력을 기울이도록 요구함으로써 해당 직무 담당자에게 상당한 생리적, 심리적 희생을 감내하게 만드는 직무 특성을 의미합니다. 여기서 직무 자원은 직무 통제력을 포함하여 보다 확장된 개념으로 상사와 동료들과의 의사소통, 지원, 팀 분위기와 같은 대인 관계적 요소와 전반적인 임금 수준, 경력 기회, 고용 안정성 등 조직적 차원, 그리고 음주 문화나 직장 문화와 같은 문화적 차원의 다양한 요인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여키스 다슨 법칙에 따르면 적정 수준의 각성 스트레스는 성과를 최대로 끌어올리지만 그 수준을 넘어서 과다 스트레스 상태가 되거나 미치지 못하는 과소 스트레스 상태가 되면 성과가 급격히 하락한다고 설명합니다. 카라잭의 직무 긴장 모델에 따르면 스트레스는 작업 환경이라는 요인뿐 아니라 작업 상황에서 개별 작업자에게 직무 요구가 주어질 때 그와 관련된 의사결정의 자유재량 범위, 즉 의사결정 수준이 스트레스의 정도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주장합니다. 능동적인 직무는 직무 요구가 높기 때문에 스트레스를 주는 요인이 증가한다고 볼 수 있지만 의사결정에 있어서 자유재량의 범위가 넓기 때문에 스트레스를 주는 환경에 적절히 대처할 수 있습니다. 동기부여란 어떤 목표를 성취하기 위하여 개인의 행동을 자극하고 지휘하며 유지하는 과정입니다.
동기부여란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개인의 노력의 강도, 방향성, 지속성을 설명하는 역동적인 힘의 집합으로 정의할 수 있습니다. 성과, 즉 퍼포먼스는 모티베이션과 어빌리티의 함수입니다. 욕구 이론은 기본적으로 인간의 행동은 그가 지니고 있는 결핍 상태를 해소하기 위해 나온다는 전제에서 출발합니다. 매슬로우의 욕구 단계설, 둠으로는 생, 안, 소존자, 엘더퍼의 ERG 이론은 존관성, 허츠버그의 이호인 이론은 위동, 맥그리거의 XY로는 말 그대로 XY, 맥클리랜드의 성취동기 이론은 친권성이 여기에 해당이 됩니다. 인지적 동기 이론, 즉 과정 이론은 인간 행동이 환경에서 얻은 단서를 중심으로 형성된 의도와 목적 지향성을 지니고 있다고 주장합니다. 브룸의 기대 이론에 따르면 개인은 자신의 행동 결정 과정에서 여러 가지의 가능한 행동 대안 또는 행동 전략을 평가하여 자기 자신이 가장 중요시하는 결과를 가져오리라고 믿는 행동 전략을 선택한다고 주장합니다. 포터와 롤러는 브룸의 기대 이론을 토대로 하여 여러 변수를 추가하고 아담스의 공정성 이론을 연결시키며 환류 과정을 적용하여 종전 이론에 비해 발전된 형태의 총괄적인 동기 모형을 제시합니다. 이들에 따르면 주어진 직무를 완수하기 위한 개인의 노력은 직무 완수 이후에 주어질 보상에 대해 개인이 부여하는 가치 수준과 노력에 대한 보상이 이루어질 확률에 대한 주관적 인식에 의해 영향을 받게 된다고 합니다. 아담스의 공정성 이론은 호만스와 페스팅거의 기저 이론 위에서 조직 내 개인과 조직 간의 교환 관계에 있어 공정성 문제와 공정성이 훼손되었을 때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동기화되는 개인의 행동 유형을 제시하였습니다. 불공정성을 감소시키기 위해 활용하는 방안으로는 투입의 변경, 산출의 변경, 자기 자신의 투입이나 산출의 인지적 왜곡, 타인의 투입이나 산출의 인지적 왜곡, 준거인물의 변경 및 준거인물의 영향을 미침, 그리고 장이탈이 있습니다. 에드윈 로크는 목표와 의도의 난이도와 구체성에 의해 개인의 성과가 결정된다고 주장합니다. 내재적 동기 이론은 결핍과 합리적 사고 과정 없이 일에 대해 자신도 모르게 재미를 느껴 빠져드는 현상을 다루고 있습니다. 헤크만과 올드햄은 5가지 핵심 직무 차원이 중요한 심리 상태를 유발하여 조직 구성원들이 동기부여되고 그 결과 내재적 보상으로 인한 업무 성과 및 직무 만족 상승, 이직이나 결근 저하 등의 결과가 나타난다고 설명합니다. 이러한 결과 변수들은 종업원의 성장 욕구 강도에 따라 달라진다고 봅니다. 둠은 다정중 자피, 의책인, 모질만이, 성직이한, 그리고 마지막에 과자고수피까지 있습니다. 학습이란 반복적인 연습이나 경험을 통해 이루어진 영구적인 행동 변화를 말합니다. 고전적 조건화란 러시아의 심리학자인 파블로프가 제시한 이론으로 무조건 자극을 중성 자극과 관련시킴으로써 중성 자극을 조건 자극으로 바꾸어 새로운 조건 반응을 얻어내는 과정을 설명한 이론입니다. 조작적 조건화는 인간을 행동의 주체자로 보면서 인간의 행동이 강화를 통해 보상을 받게 되면 그 이후에도 자발적으로 반복되면서 이루어진다고 주장한 것입니다. 고전적 조건화와 조작적 조건화의 차이점으로는 학습 행동의 원리, 행동의 동인, 인간관, 인간 행동의 설명, 관련 실험과 학자가 다릅니다. 사회학습 이론은 반두라가 주장한 것인데 학습을 단순히 자극, 반응, 강화, 결과의 기계적 과정에 따른 행동 변화로만 보지 않고 여기에 개인의 성격과 인지가 결합된 복잡한 과정으로 인식합니다. 학습은 개인 자신의 인지와 행동 그리고 환경과의 계속적이고 복합적인 상호작용을 통해 이루어진다고 얘기합니다. 강화란 조건화를 통하여 개인의 행동을 촉진시키거나 소멸시키는 행동 변화 방법을 의미합니다. 강화의 유형으로는 긍소벌부, 긍정적 강화, 소거, 벌, 부정적 강화가 있습니다. 이때 긍정적은 적극적으로, 부정적은 소극적으로 번역될 수도 있습니다. 강화 스케줄로는 고간, 고비, 변간, 변비, 고정간격법, 고정비율법, 변동간격법, 변동비율법이 있습니다.
속어에 대한 저항이란 더 이상 강화가 주어지지 않더라도 행동이 쉽게 사라지지 않고 오랫동안 지속되는 현상을 의미합니다. 학습 속도란 개인이 새로운 지식이나 기술을 습득하는 데 걸리는 시간이나 효율성을 나타내는 개념입니다.